그 상소는 원경 왕후 역시 경악할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죠. 지난해 전하께서 장차 내선을 행하려 할 때 민무고 등은 스스로 다행하게 여겨 기뻐하는 빛을 얼굴에 나타냈으며, 즉 민무고 등이 태종이 양위 의사를 밝혔을 때 왕이 바뀌는 걸 좋아했다는 겁니다. 태종의 입장에서는 그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불충 중에 불충이었겠죠. 맞아. 그런데 상소에는요, 민씨 형제의 문제 행동이 또 적혀 있었습니다. 세자 이외에는 왕자 가운데 연기가 있는 자는 없어도 좋습니다 하였다니 금장의 마음을 푸는 것이 명백합니다. 그러니까 민무구 민무질 형제가 세자 외의 왕자를 죽이고 그 세자를 앞세워 정권을 장악할 마음을 품었다, 역모를 꾀한 게 명백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상소 하나만으로 태종이 처남들을 의심했을까요? 좀 뭔가 쌓인 게 있었나요? 태종은요, 사실 몇 년 동안 이 민씨 형제를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모년에 매우 큰 종창이 났었는데 무구, 무질 이들은 가만히 병세를 엿보고 9살 된 어린 아들을 끼고 나라 권세를 쥐려고 꾀하였다. 그러니까 해석해보면 태종이 즉위한 지 2년째 되던 1402년에 민씨 형제 등이 당시 9살 된 세자 양녕대군을 왕으로 세우고 권력을 쥐려고 도모했다 라는 거예요. 지금요, 한마디로 1402년 이미 민씨 형제가 양녕대군을 앞세워 권력을 차지하려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싹터 있었다는 겁니다. 그 와중에 1407년 상소는요, 그 의심의 불길에 기름을 퍼부은 격이었죠. 교수님, 그 민씨 형제가 진짜 역모를 꾸민 건 맞아요? 민씨 형제가 역모를 꾸몄다라고 하는 정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역모가 언급된 이상 민씨 형제의 편을 들어줄 사람은 없는 거지요. 그리고 태종 스스로 즉위 초부터 민씨 집안의 권력이 강해지는 걸 상당히 경계했고, 근데 그러던 중에 이 상소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여부를 떠나서 민씨 형제를 처벌하기 위한 아주 좋은 명분이 되었지요. 자, 그러면 태종은 역모를 꾀했다는 혐의를 받은 민무구 민무질 형제에게 어떤 벌을 내렸을까요? 이게 반역이거든요, 반역. 어떻게 네. 보면. 유배? 유배. 태종은요, 의외로 강도가 좀 약한 벌을 내립니다. 자원안치라고 하는데요, 이 자원안치는 뭐냐면 두 형제를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 유배를 보내는 거예요. 아니 본인이 원하는 곳이면은 그렇죠. 좀 그래도 약한 유배죠. 그렇죠, 그렇죠. 원경 왕후는 남편이 이미 역모 확신했고, 그래서 동생들을 이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용서는 바라지도 않고 그저 제발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죽이진 말아달라고 한 겁니다. 아 너무 슬프네요. 그렇게 간신히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이 민씨 형제들이었지만 이 사건을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고 들고 일어난 사람들이 있었겠지요. 추측되시죠? 누구였습니까? 신하들. 그렇죠. 네, 바로 신하들. 신하들은요, 아니 욕심을 품은 민씨 형제를 더 엄격하게 처벌해야지요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상소를 올립니다. 신하들은 왜 이렇게 끊임없이 상소를 올렸을까요? 태종은 없애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신하들에게 못 이기는 척 이제 그 신하들의 의견을 받들면서 자신의 의도를 실현하려고 한 거죠. 그렇지. 신하들이 눈치를 엄청 봐야 돼.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신하들이 그 당시 신하는 눈치에 친이 돼야 돼요. 지금 왕이 이 사람들을 처리하고 싶어 하니까 말은 못 하니까 신하들이
영모입니다. 전해주십시오. 이러면 이제 왕이 어떻게 그러냐. 야, 누가 그런 말 했어? 그러면서 후회 안 하겠어? 그럼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이러면서 보내. 얼마나 힘들겠어, 신하들이. 맞습니다. 신하들이 태종이 민씨 형제를 죽이고 싶어도 처남이기 때문에 선뜻 행동에 못 옮기고 있다는 걸 눈치를 챈 거예요. 그런 태종의 의중을 읽고 일종의 명분을 만들어 주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 모습이죠. 와. 그거지. 하지만 태종은요, 상소를 계속 모르는 척합니다. 오. 계속 모르는 척. 저번에란 뜻이에요, 그게. 네, 더 올리란 뜻이에요. 연기하네요. 네. 좀 더 강력하게. 그럼요. 근데 태종은 적어도 장인인 민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죽이지 않으려 했던 것이죠. 그렇게 또 1년이 흐르고 1408년 9월 원경왕후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이고야. 병석에 있던 아버지 민재가 세상을 떠난 겁니다. 남편 태종은요, 유배 갔던 민씨 형제들을 불러들여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해줍니다. 그 다음은 뭐 했을까요? 그 다음에 그리고 단 보름 후 태종은 충격적인 교제를 내립니다. 거기서 민무구 민무질의 죄를 10가지로 정리해서 열거하죠. 교지를 통해 민씨 형제가 역모를 꾸미고 있었다고 단언을 한 겁니다. 이후 1409년 민씨 형제는 유배지 중에서도 가장 험지였던 제주도로 보내집니다. 원경왕후는 제발 거기서라도 멈추길 바랐을 겁니다. 그러나 다음 해인 1410년 유배지의 죄인들에게 과인의 명을 전하시오. 두 죄인에게 자결을 명하오. 결국 민씨 형제에게 자진을 명합니다. 무섭다, 진짜. 아. 교수님, 태종이 꼭 처남들을 죽이기까지 했어야 될까요? 그랬던 이유는 세자에 대한 걱정입니다. 양녕대군은 어릴 적 외가에서 커서 민씨 형제들하고 유대 관계가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민씨 형제들한테 휘둘릴 수도 있으니까 미리 처리한 거고, 태종이 민씨 형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일부러 양이파동을 일으키고 상소로 덫을 놓았다라고 보기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렇게 원경왕후는 한순간에 남동생 둘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원경왕후는 남편 태종을 찾아갑니다. 전하가 사람이요. 통곡하면서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렇게 부모님이 살아계실 땐 살려달라고 했는데 매몰차게 자신의 부탁마저 차버린 남편을 보면서 신랄 같은 믿음마저 완전히 깨졌습니다. 아이고야.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태종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또 누구 역모로 엮일까 봐 겁나는데요. 이제는 그냥 선을 넘었어요, 완전히. 사람이. 태종은요, 원경왕후가 도가 지나치다 라고 하면서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이 말입니다. 청비가 민무구의 원망을 끼고 여러 번 불손한 말을 하였으니 장차 패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다만 예전 뜻을 생각하여 스스로 세워지기를 기다리겠다. 원경왕후가 남동생들의 일로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고 남편을 향해 날선만들을 한 거겠죠. 태종은 그런 원경왕후의 태도가 선을 넘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왕비인 원경왕후가 남편은 뒷전이고 친정 편만 든다면서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예정을 생각해서 간신히 참고 있으니 원경왕후는 스스로 반성하고 앞으로는 달라지기를 기다린다. 제발 나서지 말고 남편 뜻에 고분고분 따르라 라고 경고를 날린 거예요. 이제는 정말 남이 되어버렸네요. 그렇죠. 그런데 1415년 6월 원경왕후의 마음을 또 한 번
찢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른 대로 구하지 못하겠느냐? 너희 집안에서 일어난 일을 어찌 모른다고 하는 것이냐? 멈춰라! 아이고. 기어이. 남은 아우들까지 죽이시겠다는 겁니까? 아우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아유. 왜 그래 왜? 아이고야,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원경 왕후의 살아있는 나머지 두 남동생, 셋째 민무유, 넷째 민무에게 죄가 있다며 붙잡아 조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대체 이 두 형제는 무슨 죄를 저지른 것일까요? 사건의 발단은 2달 전에 일어납니다. 황조 지역을 다스리던 목사, 사또죠. 염청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염청이 데리고 있던 노비가 한 명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노비가 산호비에서 풀려나고 싶어서 소송을 합니다. 그런데 사원부에서는 염청의 노비가 맞다라고 염청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런데 노비가 재심을 요청합니다. 그때 태종이 판결을 내립니다. 아니다. 그 노비는 국가 소속이다 라고 판결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왕의 판결로 노비의 신분이 산호비에서 국가 소유가 됐으니까 공노비가 된 거예요. 염청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뺏긴 거죠. 그렇죠. 예. 당시 노비는 내 재산이거든요. 사유 재산인데 염청 입장에서는 재산을 지금 누구한테 뺏긴 거예요? 나라. 따라 국가에 뺏긴 거잖아요. 그래서 친했던 그 원경 왕후의 넷째 남동생 민무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내 노비가 태종의 후궁과 영의정에게 뇌물 바쳐가지고 이 공노비가 된 거다. 나 이거 너무 억울하다. 이거 좀 봐달라 라고 했던 것이죠. 자신의 노비가 태종 지척의 이들에게 청탁을 했다. 자초지종 좀 알아봐 달라 라고 하면서 원경 왕후의 남동생 민무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자, 바로 이런 절친 염치용의 도와달라는 요청을 듣고 민무애가 어떻게 했을까요? 알아봤겠죠. 그렇죠. 궁으로 가서 이런 억울한 사연이 있습니다 라고 알린 거예요. 아, 근데 이게 말은 돌고 돌아요. 이게 돌고 돌아가지고 누구 귀에 들어갔을까? 태종 귀에 들어간 거예요. 자, 이때 태종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나의 판결인데 이 판결에 반하는 행동을. 맞습니다. 내가 대신과 첩의 말을 듣고 이를 부당하게 처리했단 말인가? 불같이 화를 냅니다. 태종은요, 당장 민무애와 염청을 잡아와서 직접 신문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태종은 염청을 의금부에 가혹하라고 명했죠. 그리고 처남 민무애는 일단 석방시킵니다. 오, 일단 자, 근데 그 모든 상황을 지금 중궁전에서 지켜봤겠죠. 누가? 원경 원경 왕후가 행여나 남은 동생들에게 무슨 일이 닥칠까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그때 원경 왕후는 피가 거꾸로 솟는 말을 전해 듣게 됩니다. 누군가 태종에게 민무애와 민무율에게 또 다른 죄가 있다면서 고발을 했다는 겁니다. 아, 근데 그 고발한 사람이 너무 충격적이에요. 네. 자신의 동생들을 고발한 사람. 네. 왜? 대군이 있나 봐. 국문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이옵니다. 일전에도 저를 찾아와 불충한 언사를 행한 적이 있사옵니다. 세자좌, 불충한 언사라니. 전하께서 자결을 명하신 두 외숙부가 사실은 죄 없이 억울하게 죽었다고 말했사옵니다. 왜 그러지? 아니, 아니 외삼촌을 가지고 아니 무슨 자, 원경 왕후의 사랑 금쪽 같은 큰아들 양녕대군이 외삼촌인 민무애가 한창 탄핵 여론에 휩싸였을 때 아버지 태종에게 바로 이 외삼촌들의 지난 언행을 고자질한 겁니다.
세자 양녕대군이 구한 사건의 전말은 이랬습니다. 2년 전 원경왕후가 아플 때 세 아들이 병시중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민무율, 민무회가 병문안을 왔고요. 세자 양녕대군과 얘기를 나누게 되었죠. 삼촌 민무회는 세자에게 형들이 죽은 게 억울합니다 라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이때 양녕대군이 뭐라고 했을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삼촌들의 가문은 깨끗하지 않습니다. 양녕대군은 아버지 태종이 옳은 판단을 했다고 말한 거죠. 근데 이 말을 듣고 넷째 민무회가 발끈해요. 세자조하께서는 우리 가문에서 잘하지 않으셨습니까? 자, 이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너도 같은 핏줄이다, 같은 거다. 가족이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 그렇죠. 너 어릴 때 민씨 집안에 와서 자랐는데 아니 너 우리 편 들어야지 어떻게 그런 말 하냐 섭섭하다 라는 거였죠. 그 순간 양녕대군의 얼굴이 확 굳어집니다. 듣기에 거북스러웠던 것이죠. 그때 같이 있던 셋째 민무율은요 세자의 표정을 보고선 동생이 말 실수했구나 라고 하면서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잡다민이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놀랬던 거예요. 자, 그렇게 삼촌과 조카 사이의 일로 영영 묻힐 줄 알았던 그날의 일. 그런데 2년이 흐르고 양녕대군이 직접 그 일을 끄집어내서 태종 앞에서 삼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처벌해야 됩니다 라고 고한 거였어요. 교수님, 근데 양녕대군이 왜 굳이 삼촌과의 어떤 일들을 다 일러바친 거예요? 이거는 양녕대군의 정치력이 좀 보이는 장면입니다. 이 시기가 양녕대군이 여자 문제를 아버지 태종에게 미움을 받고 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양녕의 입장에서는 아버지 태종이 눈에 들어야 되는 그런 행동 보였던 거지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렇죠. 삼촌을 또 그 어린애 그것도 판단을 했네요. 그러니까 양녕도 정치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에 예. 자, 이 세자 양녕대군의 얘기를 들은 태종은요. 죄가 있다면서도 처벌을 망설입니다. 그러면 신하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처벌해야 됩니다. 무조건 처벌해야 됩니다. 처벌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왕과 왕세자를 모욕한 민씨형제를 그냥 둘 수 없다면서 한 달이 넘도록 민씨형제를 죽이라고 상소를 올립니다. 결국 태종은 민씨형제의 관직을 거두고 유배를 보냅니다. 그리고는 1416년 1월 13일 태종에게서 이런 명이 떨어집니다.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만약 자진하고자 하거든 말리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알아서 죽어라. 죽으라는 뜻이에요. 자결해라 이거잖아. 죽으라는 뜻이에요. 맞습니다. 이로써 원경왕후는 앞서 두 남동생을 잃은 지 6년 만에 마지막 남은 두 남동생마저 잃게 됩니다. 그렇게 처참하고 처참하게 남동생들의 죽음을 겪은 원경왕후. 모든 걸 체념한 듯 조용히 살려고 노력합니다. 1418년 태종이 세종에게 양위하고 상황으로 물러나자 원경왕후는 대비가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 큰 병을 얻어서 시름시름 앓게 됩니다. 근데 이때요, 이 시름시름 앓고 있는 원경왕후 옆을 지킨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뭔가 예상은 가는데 말하기가 싫어요. 태종? 설마. 맞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시름시름 앓고 있는 원경왕후 옆에 그녀를 지키고 있었던 사람은 바로 남편 태종이었습니다. 태종은 틈날 때마다 아내를 병간호했다고 하죠. 하지만 그 모든 게 부질없다는 듯 1420년 원경왕후는 한많은 세상과 작별을 합니다. 그녀의 나이 56세였습니다.